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사프닝업팀 이혜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달에 주요 뉴스 대표님들께서 각각 3가지씩 뽑아오셨는데요. 먼저 조세호 대표님 뉴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11월 11일에 발표됐던 10월 CPI 지수 관련된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뭐 요번에 10월 달에 보면은 CPI 발표하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거 관련된 뉴스인데 사실 7.7%가 뭐 사실 낮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전달이 이제 8.2%였다가 이제 7.7%로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자체도 7.9%였는데 이제 7.7%로 이제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대충 정점 찍고 잡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대충 끝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들 시장이 환호했었잖아요. 보면 이제 증시도 그렇고 뭐 보면은 채권 시장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다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달러도 보면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세 추세로 가던 게 약세로 이제 전환이 됐었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달러 변동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자재가 커트되는 단위가 이제 달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보통 가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강세로 가는 그런 추세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원자재 가격 면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된 게 좀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올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불이 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도 뭐 4,000불 넘고, 뭐 금 가격도 한 2,000불 넘고 뭐 그랬었다가 갑자기 이제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었고, 계속 그 하락 추세선 안에 계속 머물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로 이제 전환된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요번만 봐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 한 번 요거 한 거 갖고는 잘 모르고,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잡힌 건지 아니면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 추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잠깐 이제 좀 낮아졌지만은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지, 요건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이제 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 5%가 아니고 뭐 7%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좀 살아나다가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봉쇄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된 거는 원자재 시장에는 좀 고무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미국 금리 발표가 한 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들 예상을 하시는지, 어떤 수치가 될까요? 시장에서는 또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뭐 0.5%다. 원래는 0.5라고 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블러드 얘기 나오면서 다시 70억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볼 때는 뭐 50 하지 않을까요? 컨센서스대로. 왜냐면 요즘은 약간은 컨센서스대로 하는 게 그 페드도 그거니까, 뜸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 보고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대부분 해주는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위는 좀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뭐 틀이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것도 11월 달에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인데요. 이것도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 F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제 암호화폐 이제 그 거래소인데 얼마 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파들이 그냥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가격도 암호화폐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코인런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또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FTX 보면은 내부 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고 고객 자금 가지고 뭐 이것저것 투자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뭐 이러니까 사실 그 시장 자체가 사실 이 금융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신뢰로 먹고 사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신뢰가 한번 망가지면은 네. 사실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오늘 뭐 계속 뉴스들이 뭐 나오는 거 보면은 참 기상천외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야, 이렇게까지 정말 문제가 많나 싶은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만약에 타격을 받았을 때 보면 여기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금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하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사점이나 뭐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보면. 예. 네. 뭐, 예를 들면은 금하고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전통 자산하고 이제 그 상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도 같이 좀 쓰였었고 그다음에 뭐 통화 목적으로도 좀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체 관계가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금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이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출 때 보면은 유동성이 늘어나서 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네. 대신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금 쪽으로 갈 부분들이 암호화폐 쪽으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망그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투자하는 그런 자산 중에서 한 개가 일단은 좀 주춤하면은 나머지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으로 그렇죠. 예. 그쪽에. 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올해 3월달에 뭐 한 2,000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7개월 동안은 계속 하락세였었어요. 네. 계속 하락세였었다가 이번 최근 들어와서 11월 들어가지고 이제 물론 뭐 CPI 발표도 있었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11월 달에 보면은 뭐 한 10% 이상도 올라갔었어요. 지금 좀 빠지긴 했었지만은 이제 한 2주 동안 한 10% 올라갔었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S&P 같은 경우 한 8% 올라갔었는데 금이 한 10%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도 뭐 CPI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암호화폐 이슈도 있으니까 사실 보면은 금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가 좀 틀어졌거든요. 이제 네. 위로 상승으로 깨졌고 그다음 얼마 전에 또 보면은 그 마이클 버리라고 이제 빅숏 거기에 그쵸, 이제 나왔 주인공이었었죠. 네. 거기가 이제 트위터에다 한마디 했었었죠. 네.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전염되면은 금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네. 신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뭐 마이클 베리가 금 관련해서 뭐 얘기한 적이 사실 별로 뭐 없었었죠. 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얘기한 걸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의미가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금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이런 점도 한번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는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 괜찮은 건가?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일지 좀 제가 감이 안 잡혔어요. 네. 뭐 보면은 뽑다 보니까 올해 저기 11월 15일 날이 유엔 인구의 날인가 뭐 그런데 이제 80억 명 돌파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80억 명이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사실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이게 괜찮은 건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80억 명인데
지구에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살게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보면은. 저 자료 좀 찾아보니까 한 2000년 전에는 한 3억 명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1800년대 초반에는 한 10억 명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게 1900년대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 40억 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이제 한 70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그러니까 11년 동안 한 10억 명이 늘어난 거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1800년 동안 늘어난 게 7억 명인데, 네. 이제 보면은 이제 한 10년 만에 한 10억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은 뭐,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가면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나온 기사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인구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지 이제 생산과 소비가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이제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지 뭐 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도 발전이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급격하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지만은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2%가 뭐 정책 목표로 이제 삼는 것처럼 인구 같은 경우에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괜찮다. 그러니까 성장도 이뤄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구성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구 증가는 이제 필요하다. 그게 매니지만 된다 그러면. 사실 오염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 쪽에서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뭐 후진국보다. 근데 이제 그 10억 명 늘어나는 거에 한 70%가 아프리카 쪽에서 사실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좀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이나 아니면 원자재 소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인구가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요 표에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증가는 하지만은 증가율 자체는 계속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80년대에 한 100억 명 찍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뭐 약간 이제 줄어든다, 좀 떨어진다고 이제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인구나 뭐 이런 거만 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재미있는 뉴스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강 대표님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11월 한 10일 정도에 아마 발표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보고서가. CPI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 여러 개가 같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미국 재무부에서 무역 수지랑 그 다음에 상품 수지를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자기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7개를 정해가지고 관찰국으로서 원래 지정이 돼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대만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근데 거기서 조작국이라고 찍히면 끝장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페널티를 매기니까. 근데 관찰국이란 거는 일단은 관찰을 하겠다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환율들이 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서 방송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국가 간의 공조가 없으면 중앙은행 간의 공조 없이는 달러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약간의 이 레포트가 공조하는 듯한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끼리 계속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의 코멘트를 날려줬고,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실제로 환율 조작국은 없었어, 이번에는. 그래서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근데 그 관찰국이 아닌 스위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스위스는 무역 수지면이나 그다음에 환율 개입한 거 면이나 이런 게 다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찰국이었으면 조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스위스가. 그랬는데 관찰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찰국이 아니란 얘기는 동등한 입장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을 때의 안전자산 느낌. 그래서 너네들에 대한 이제 그 경제가 어떻길래 이렇게 네가 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코멘트. 이해를 많이 해줬네요. 네, 그렇죠. 이해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환율 조작국이 없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들 개입을 한 거 다 되게 디테일하게 리포트에 나와요. 얼마씩을 선물한, 현물한을 개입을 했는지까지 다 기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웃긴 거는 일본은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개입했는지 안 보여줬어요. 나머지 우리나라, 중국 이런 애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다 보여주면서 일본도 많이 개입했는데 왜 안 했는데 나오죠? 안 보여줬으니까 많이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느낌상. 보여주기 좀 그렇다. 네, 너무 보여주기 많이 좀 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표기하기 일부러 그렇다. 빼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도 니네 편이구나. 그 다음에 스위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환율 개입을 많이 했지만 어차피 너네는 관찰국이 아니니까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대신에 너네 상황이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자. 이런 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중국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제 중국 너는 불투명해. 내가 계산을 해서 해보긴 했는데 불투명하다. 좀 더 공개를 해라, 정보를. 응? 외환 개입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지 공개를 해라. 이런 게 이제 한 4꼭지로 돼 있는 그 리포트의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환율 일단 위는 막혔나 보다. 우리로 따지면 한 1,500원 넘어가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유로도 이제 많이 다시 강세로 돌았고요. 달러 대비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글로벌리 봤을 때 달러 강세 쪽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 쪽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식도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도 반등하고 금리도 뭐 적절하게 조금 내려가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리포트만 봤을 때 친미 국가가 어딘지 보이는 거죠.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 그 미국 국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미 재무부에서 국채를 조기 상환 준비하고 있다는 네, 뉴스예요. 바이백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래서 바이백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팔았던 걸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연준에서 맨날 QT 이런 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QT랑 바이백하고는 반대거든요. 네. QT는 뭐냐면 페드가 미국 국채를 기존에 많이 사줬었는데 QE 하느라고 돈을 푸느라고 그걸 이제부터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팔아서 영국에서 금리 급등하면서 난리가 나는 걸 한번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냅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바이를 해줘야지 다시 괜찮잖아요. 금리가 네.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페드는 팔고 있는데 페드가 다시 사겠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페드는 내비두고 재무부가 바이백 해줄게. 내가 발행한 거 다시 사줄게. 이렇게 코멘트를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QT랑 그다음 바이백이랑은 완전 상반된 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페드랑 재무부랑은 약간 다른 이슈가 뭐냐면 재무부는 어차피 돈을 써야 되는 곳이잖아요. 국가 재정 적자나는 거잖아요. 네. 돈 빌려서 길 깔고 뭐 계속 가는 거죠. 돈 계속 빌리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페드한테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운용이 되는 거니까 자기네가 발행하면 페드가 사가지고 그거를 각각 은행들한테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은행들이 사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또 팔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재무부는 계속 이슈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을. 네. 그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다시 발행하고 만기 되면 다시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경매, 억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온더런이라고 그래서 현재 월물, 제일 방금 발행된 물건들을 네. 위주로 거래를 해요. 근데 지금 바이백 해주겠다고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좀 지난 거. 거래량이 없는 채권들을 팔려고 던지면 네.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밑으로 확 가격이 빠진 게 되고 그 얘기는 반대로 장기 금리가 급등해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리거를 만들면 이제 영국처럼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배웠으니까. 예, 쟤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는 영국 국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재무부는 각 기관들한테 너네들 팔 거 진짜로 있어 영국처럼 이런 걸 테스트를 물어본 것 같고 서베이를 하고 있다고 정확히 나와요 뉴스에. 서베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이백 채권에 대해서는 바이백을 하지만 결국 돈이 없잖아요.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채권을 내가 바이백을 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20년짜리면 20년짜리, 30년이면 30년, 10년짜리를 다시 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 잘 되는 물건으로 내가 바꿔 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바이백이라 그래서 큐티랑 이렇게 상반되는 거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바이백 프로그램이 2000년도에 나온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000년도면은 닷컴 버블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이때도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돌았던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워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페드 자산은 계속 줄고 있어요. 큐티를 네. 하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자산이 네. 계속 줄고 있고 한 5개월 동안 거의 한 2,690억 불 정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재무부는 바이백을 할지언정 페드는 원래 팔기로 했던 거는 조금씩 계속 팔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모기지는 안 팔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숫자들을 봤을 때. 아, 이게 굉장히 20년 전부터 미국은 이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런 거래를 했었군요. 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은 이렇게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끔 관리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바이백을 실행하게 되면 유동성 해소에는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란 거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파생상품 거래를 해서 증거금 넣어놨는데 증거금 내야 되니까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네. 증거금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보통 보험사들의 연기금들은 장기 채권들을 그냥 가지고 만기까지 그냥 누구 가거든요. 네. 이자 받아서 그냥 연금 주는 거니까. 그랬는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걸어 놓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줘야 될 돈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3%를 주기로 했는데 금리가 1%가 돼버렸으니까 3배 레버리지를 해서 쿠폰을 받아야 뭐 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수합이나 파생상품들을 썼던 거고 그게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어나이닝 내면서 마진콜 걸리고 그러니까 있는 채권 팔아야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영국도 중앙은행이 나와서 다시 다 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사준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은 미리 내가 사줄게 라고 했지만 바이백 프로그램인 것 자체가 다시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만 하는 재무부의 현실인 거죠. 중앙은행이 아니니까 네. 재무부는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인 거는 맞네요. 네, 거기서 그래서 키는 계속 페드는 파는데 네가 사면 어떻게 이게 이제 악유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팔지만 그러니까 페드는 계속 팔고 있는 거고 재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걸 내가 사줬지만 다시 발행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뉴스. 요 단어도 11월 달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마일드 리세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가능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했으면 좋겠잖아요. 다 같이. 바람이죠. 이게 다 같이 바람을 하면은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슈가 발생만 하지 않으면은 근데 연준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않으면 결국 마일드 쪽으로 가기는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랑 실업률이 문제인데 소비나 실업률이 갑자기 망가지면 대안이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리포트는 JP가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JP 모건이 쓰기 시작을 했고 그때 얘기되는 게 이제 이번 달 12월 달에 50 다음에 두 번에는 25, 25에서 1% 정도 올릴 거야. 근데 약간 이게 분위기가 7%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25에도 더 할 수 이렇게 있겠는데. 딱 하면 5%잖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5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건데 아니야, 7,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아닌가? 이번에도 75 하고, 다음번에도 50, 50 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물음표들이 던져지는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페드와치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완전하게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다. 하지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진 않을 거다.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YOY 또는 MO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근데 이미 왕창 올랐는데 어떻게 그쵸. 또 올라요? 네. 그죠? 왕창 올랐는데 뭐. 오를 때로 다 올랐죠. 그래서 결국 리세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올린 걸 좀 내려야 살만하다는 거죠. 제일 안 오른 게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인플레를 당한 거기 때문에 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계속 올려달라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면 기업은 실적이 나빠지니까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해고를 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소비가 이제 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늘어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 침체로 가는, 그러니까 뭐 하드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JP의 생각인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딸리는 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다들 우리에겐 카드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땡겨서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발표될 소비자 뭐 물가지수나 뭐 실업률 이런 지수가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중요하죠. 네. 이제 결국은 논리 명분 싸움이잖아요. 중앙은행들은.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냐 마냐가 이제 뭐 올리는 거는 50인데, 그러니까, 예. 예, 50인데 75냐 50이냐 얼마나 이런 거죠. 올리느냐. 예, 네. 예. 70으로 더 그러니까, 올릴 예. 거냐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 뭐 75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해고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해고 뉴스는 계속 뜨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예, 특히 IT 기업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는 숫자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뭐 그래도 페드도 괜찮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50%는 그냥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1월 달에도 참 조용한 날이 없어요. 다사다난했죠. 예. 10월 달에도 그렇고 11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달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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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